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정리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던 생활비가 끊겼고 식비와 교육비, 매달 나가야 할 대출금 앞에서 슬픔에 잠길 여유는 나에게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마트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급했는지 사람 얼굴은 보지도 않고 물건만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손이 먼저 보였습니다. 손등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깊은 흉터. 여러 번 꼬매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었을 상처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이 아니라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 손은 제가 응급실에서 피 묻은 채로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 손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손의 상처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대학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쉬는 날이면 말없이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힘들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으면 그저 괜찮아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약속 장소에 와야 할 시간에 그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게 보였고 그 사이로 구급차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들것 위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그를 봤습니다. 작업복은 먼지와 피로 엉켜 있었고 그 손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그 손을 꽉 붙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피가 묻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 손을 놓으면 그 사람까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응급수술을 받고 몇 달간의 입원 끝에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이후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건설 현장에서 자재 관리와 안전 점검을 맡는 한빛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도 결혼을 했고 작은 집에서 단란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남들처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트 계산대 앞에서 다시 그 손을 보는 순간 시간이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당신? 그 말을 꺼내려던 순간 그의 눈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도망쳤습니다. 마트 밖까지 쫓아갔습니다. 끝내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죽음을 위장한 채 살아야 했는지를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끝내 말하지 못했던 사연이었고 그의 직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일은 현장에 나가 자재 사용 내역과 안전 점검 기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류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 덕분에 직급도 조금씩 올라갔고 우리 가족의 살림도 전보다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큰 문제 없이 회사를 다녔고 자기 몫의 일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회사 임원이 교체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윗선이 바뀌자 현장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졌고 그 변화는 조금씩 현장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자재와 실제로 들어온 자재가 맞지 않았고 안전 점검 기록도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다른 현장으로 인사이동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외부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아내와 장모 거주지까지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공포스럽게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 생각보다 가족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자기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귀가하던 길에 뒤에서 차 한 대가 계속 따라붙었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올려도 떼어낼 수 없었고 갑자기 뒤에서 강하게 받쳤다고 했습니다. 차는 균형을 잃고 도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차가 굴러떨어지는 순간 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차에서는 불이 났고 사람들은 그 안에 그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를 구해준 사람은 근처에 살던 노부부였습니다. 그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노부부도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긴 채 막일과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현장에서 보았던 일들과 관련 자료를 익명으로 제보하며 조사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일이 정리되면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는 계속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으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뒤 제 마음은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눌러두었던 슬픔과 고통스러운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혼자서만 그 시간을 견뎌야 했는지, 왜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떠난 뒤 우리 가족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갔지만 각자의 가슴에는 슬픔을 묻은 채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약 봉지를 직접 정리해 두십니다. 말은 없지만 손은 늘 바쁘십니다. 그게 어른의 슬픔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교복깃을 단정히 세우고 현관을 나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가 떠난 뒤로 아이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았고, 힘들어 보이는 날에도 괜찮다는 말만 짧게 남겼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때의 표정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모든 걸 안으로만 삼키던 그 사람의 모습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힘들다는 말 대신 참는 걸 먼저 배운 성격. 집안에 일이 생기면 말없이 자기부터 감당하려던 모습. 아빠가 그랬고 아이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담담한 그 한마디에 책임을 먼저 짊어지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아빠처럼 버티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제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급격히 늘어난 새치, 깊어진 주름, 눈가에 내려앉은 피로, 예쁘다는 말보다 고생 많았겠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얼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먼 마트로 다닙니다. 동네에서는 아는 얼굴이 너무 많아서 괜히 말 한마디 더 붙잡히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을 마트에서 마주쳤고 그동안 그가 숨겨왔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남겨진 시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저,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픔을 말하지 못한 채 지나왔던 시간들이 이제야 조용히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장면들이 이제야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학교 근처를 천천히 지나가던 낯선 차. 제가 퇴근길에 몇 번이나 마주쳤던 같은 색, 같은 번호의 차량. 5년 전보다는 훨씬 드물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사람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고 제가 만든 반찬을 조용히 전해주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식당에서 짧게 밥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 잠깐의 시간이 그 사람이 아직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든든함 뒤에는 어머니와 아들 몰래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겹겹이 따라붙었습니다. 무엇보다 숨어서 다녀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모아두었던 자료와 사진들을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종이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게 언제 일이었는지 어디서 찍은 건지 차근차근 기억을 맞춰갔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들은 달력 보듯 날짜와 시간만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남편도 급해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고 놓쳤던 부분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기자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남편 회사와 이어진 하청업체 사람들이 현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모습, 서류를 몰래 건네는 장면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시간을 살피고 동선을 맞췄고 남편은 괜히 밖으로 나서지 않고
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디서 나온 건지도 남기지 않은 채 보냈습니다.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다시 버틸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문제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고 하청업체와 윗사람들까지 관련돼 있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처음엔 한 줄 기사였지만 며칠 지나자 사람 이름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위에 있던 사람들, 그 일을 결정하던 사람들까지 차례차례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잡혀갔다는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던 검사 한 사람이 이 일을 끝까지 놓지 않고 파고들었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 혼자 용감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여있던 의심들이 결국 밖으로 나온 결과라는 걸. 그래서 요란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끝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은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 하나, 반찬 몇 가지, 늘 그랬던 것처럼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제 쪽으로 조용히 밀어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몇 번이나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고 시어머니도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희 아빠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살아있어. 그 한마디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이야? 저는 천천히 그동안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는 것까지.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우리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꿈에 안 나왔구나. 아들과 제가 동시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죽은 사람은 꿈에라도 와서 인사라도 하는데 그 애는 한 번도 안 오더라. 시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날 밤 집안은 오랜만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문 앞에서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밥 때 되면 제때 들어와라. 그 말이 우리 가족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집이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 숨 쉬는 집이 됐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끝내 우리는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